아줌마. 가끔 군복 어설프게 걸치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있던데 그게 당신이야? 군인인 척 행세하면 큰일 나는 거 모르시나? 오늘 이야기는 KTX 한복판에서 던져진 이 오만한 한마디가 어떻게 20년간 묻혀있던 비극적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4시 30분. 경기도 안양시 수도군단장 공관. 사방이 무겁게 가라앉은 새벽. 공관의 침실에는 인공적인 빛 한 점 없었지만 강지우 중장은 칼로 잰 듯 정확한 시간에 눈을 떴다.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온 몸이 만들어낸 알람보다 정확한 생체 시계였다. 창밖 정원의 소나무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짙게 깔려 있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방위를 책임져야 할 군단 사령부의 아침이 요란하게 시작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그녀만의 정적이 흘렀다.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온 그녀는 잠시 굳은 몸을 풀며 창밖을 응시했다. 오늘의 목적지는 부산.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군 생활, 어쩌면 그녀의 인생 전체에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은 그날을 다시 헤집어야 하는 날이었다. 20년 전 강원도 화천의 비무장지대에서 있었던 그 지독했던 작전. 그녀는 어젯밤 비서실로부터 건네받은 제조사위원회 최종 참석자 명단을 떠올렸다. 위원장 강지우, 그리고 증인석에 앉게 될 몇몇 이름들. 그중 유독 하나의 이름이 그녀의 눈길을 오래도록 붙잡았다. 최정혁.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는 것만으로도 20년 전 그날의 시리고 비릿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경험 많은 부사관들을 통솔하기엔 아직 풋내기였던 강지우 소령. 그리고 누구보다 용맹했지만 그 용맹함이 아집과 독단으로 변질되어 비극을 불러왔던 최정혁 상사.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가던 박민우 일병의 얼굴. 강 중장은 짧게 눈을 감았다 떴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한 부대의 작전 장교가 아니라 진실의 무게를 가려내야 할 위원회의 수장이었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능숙하게 전투복을 착용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려진 옷깃, 정교하게 맨 넥타이, 반짝이게 닦인 전투화. 마지막으로 어깨에 육군 중장의 권위와 책임을 상징하는 별 3개의 계급장을 붙였을 때 거울 속에는 군인 강지우만이 존재했다. 사사로운 감정은 이 계급장 뒤로 모두 숨겨야 했다. 그것이 지난 30년간 그녀가 별을 달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해온 방식이었다. 충성. 군단장님 기상하셨습니까? 방문을 나서자 부속실의 당직 부관인 김대위가 흠없는 자세로 격려했다. 이른 시간부터 수고 많군. 서울역으로 출발하지. 예, 알겠습니다. 차량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장님 이번 위원회. 위원장직을 직접 맡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야. 20년 전 그 자리에 있던 지휘관은 나였으니까. 책임을 지는 자리라면 피할 이유가 없지. 강 중장의 단호한 말에 김대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공관을 나서는 그녀의 어깨 위로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의 냉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한 오피스텔. 싸구려 위스키와 배달음식 냄새가 뒤섞인 탁한 공기 속에서 최정혁은 소파에 구겨지듯 잠들어 있었다.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알람 소리에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몸을 일으켰다.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만 소주병과 과자 부스러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불명의 저녁 후 그의 일상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빌어먹을. 부산행.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다. 20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다시 들춘다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국방부의 높으신 양반들이 할 일이 어지간히도 없는 모양이라고 그는 속으로 욕설을 뱉었다. 제조사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서. 몇 주 전 우편으로 날아온 이 종이 한 장이 그의 골마있던 상처를 헤집고 들쑤셨다. 그에게 20년 전 그날은 실패가 아니었다. 적을 눈앞에 두고 겁먹은 계집 지휘관의 소극적인 작전을 보다 못한 자신이
부하들을 이끌고 용맹하게 돌격한 영웅적인 순간이었다. 박민우 일병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전쟁터에서는 셔츠에 흙탕물이 튀는 것과 같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20년간 주입해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망친 건 바로 강지우였다. 자신의 공을 가로채고 명령 불복이라는 해괴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 진급기를 막아버린 원수. 이번 제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 기회에 반드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강지우의 무능함을 증언하리라 다짐했다. 샤워를 하며 어젯밤의 술기운을 억지로 씻어낸 그는 먼지 앉은 액자를 손으로 쓱 닦았다. 대대장 이취임식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의기양양하게 부대기를 흔들던 자신의 모습. 그때가 인생의 정점이었다. 강지우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그는 전투복 견장의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증오를 되새겼다. 그는 이 전투복을 입고 부산으로 갈 생각이었다. 예비역 신분이지만 증인으로 가는 자리에 군복을 입는 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자신이 여전히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었음을, 그 누구도 자신의 군인 정신을 꺾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비록 현실은 음주운전으로 군복을 벗은 초라한 신세일지라도. 오전 6시 10분 서울역 KTX 플랫폼. 강지우 중장은 수행 부관의 배웅을 받으며 부산행 첫차에 올랐다. 혹시 모를 의전이나 소란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전투복 위에 짙은 남색 트렌치코트를 걸쳐 계급을 가린 상태였다. 군 수송지원반에 미리 연락해둔 덕에 조용히 특실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녀가 3의 좌석에 앉아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거의 동시에 한 거구의 남자가 그녀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최정혁이었다. 그는 강 중장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불만과 짜증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좌석인 3비 강 중장의 바로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익숙한 듯 불쾌한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강 중장은 내색하지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악연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처럼 기차는 육중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차가 한강 철교를 건너고 속도를 올리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까? 대부분의 승객들이 고요한 새벽의 여운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옆자리의 최정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신경질적으로 아씨 하는 욕설을 나직이 내뱉었다. 아마도 그를 괴롭히는 현실의 문제 중 하나일 터였다. 그는 거칠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옆자리의 강 중장을 노골적으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코트 아래로 살짝 드러난 전투복 바지와 군화, 단정하게 자른 머리. 그의 눈에는 군대와 관련된 여성이라는 인식이 박히는 듯 했다. 저기요. 그의 목소리에는 시비를 걸기 직전의 껄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저 말씀이십니까? 네, 거기 앉은 분. 보아하니 군인이신 것 같은데 자리 좀 바꿉시다. 내가 창가에 앉아야겠습니다. 부탁이 아닌 통보였다. 강 중장은 그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흘깃 보았다. 현역인지 예비역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고압적인 태도는 여전했다. 죄송하지만 지정석이라 어렵겠습니다. 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강 중장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최정혁의 표정이 한순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한층 더 모욕적인 어조로 말했다. 지정석? 요즘은 군대도 참 좋아졌네. 여군이라고 KTX 특실도 다 내주고. 그 군복 어디서 났습니까? 남편 군복이라도 빌려 입고 나온 겁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비수였다. 여군이라는 단어에 담긴 미묘한 멸시와 남편 군복이라는 조롱은 강 중장의 신경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조금씩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아니면 군부대 어디 PX라도 운영하십니까? 가끔 군복 어설프게 걸치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있던데 군인인 척 행세하면 큰일 나는 거 모르시나? 아주머니 PX.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계급과 성별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중장은 이것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그의 뒤틀린 내면이 표출된 결과임을 직감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현역 장교입니다.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강 중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냉기는 최정역의 오만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장교?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의 목소리가 터지듯 커졌다. 이제 객실의 모든 승객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이래 봬도 이 나라에 20년 넘게 청춘을 바친 육군 중령이야. 최정역 중령이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계급이 뭔데? 소속은 어디고? 대답해봐. 대답 못하지? 가짜니까. 그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강 중장을 내려다보며 삿대질을 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강 중장을 완전히 뒤덮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짜 군인들이 욕먹는 거라고. 나라 지키는 게 장난 같아? 군복 입고 코스프레나 하고 다니게. 당장 그 옷 벗지 못해. 내가 지금 바로 헌병대에 신고해서 당신 정체가 뭔지 만천하에 까발려줄까? 승객들은 술렁였다. 고함을 지르는 중령의 위세와 입을 다문 채 그를 올려다보는 여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오해하기 시작했다. 정말 가짜 군인인가? 저 중령 아저씨가 진짜 군인 정신이 투철한가 보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자극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자 KTX 승무원이 황급히 달려왔다. 손님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른 승객분들께 피해가. 비켜. 이건 군대 문제야. 민간인은 빠지라고. 최정역은 승무원마저 거칠게 밀어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예감했다. 이 객차 안에서 자신의 권위와 주장에 감히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강 중장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좋습니다. 그럼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는 즉시 군 수송지원반 통해서 관할 군사경찰대에 정식으로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군복 및 군용 장비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현역 군인 사칭 혐의. 죄목이 몇 개가 나올지 궁금하군요. 신원 조회하면 다 나올 테니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의 오만한 시선이 강 중장을 꿰뚫었다. 객차 안의 모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정적만이 흘렀다. 그때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어깨에 걸치고 있던 트렌치코트의 허리띠를 조용히 풀었다. 최정역은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꼴 좋다. 이제야 항복하는군. 코트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간은 멈췄다. 강지우 중장의 단단한 어깨 위. 짙은 녹색의 견장 위에서 새벽의 여명을 뚫고 솟아오른 태양처럼 세 개의 은빛별이 서늘하고도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 아래 최고 계급, 군단의 심장이자 수십만 장병을 지휘하는 중장. 그 압도적인 권위와 존재감이 작은 KTX 객실을 가득 메우고도 남아 터져나갈 것 같았다. 최정역의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주변에서 헉 세상에 하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손들이 맥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강지우 중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린 최정역을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최정역의 심장을 찔렀다. 수도군단장 육군 중장 강지우다. 그녀는 일부러 그의 과거 계급을 호명했다. 마치 20년 전 그날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꾸짖듯이 20년 전 화천의 골짜기에서도 내놈의 그 오만함이 부대를 위험에 빠뜨리더니 군복 벗은 지금도 그 버릇은 여전하구나. 최정역 씨. 내놈 그리고 최정역 씨. 군대식 하대와 민간인을 대하는 호칭이 뒤섞인 그 말 속에는 지난 20년간의 경멸과 분노 그리고 그의 현재 처지에 대한 완벽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최정역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수도.
군단장. 님? 그의 입에서 간신히 기어나온 말은 더 이상 문장이 되지 못했다. 그때 객실 한쪽에서 누군가 외쳤다. 잠깐 최정혁? 그 음주운전했던 사람 아니야? 그 말을 시작으로 객실은 순식간에 진실의 파편들로 소란스러워졌다. 맞아. 뉴스에 나왔잖아. 작년에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사고 내고 강제 전역당한 그 중령. 군인도 아니면서. 현역 3스타한테. 미쳤네, 저 사람. 모든 경멸과 비난의 화살이 이제 정확한 관역을 찾아 날아가 꽂혔다. 최정혁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서 강지우 중장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세상이 그가 20년간 지켜온 거짓된 명예가 단 10초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강 중장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코트를 주워들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자리에 앉아라, 최정혁 씨. 부산까지는 아직 멀었으니 그 시간 동안 오늘 위원회에서 어떻게 내 죄를 고백할지 열심히 생각해두는 게 좋을 거다. 시간이 멎었다. 혹은 객실 안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어 고체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다. 세 개의 은빛별이 바라는 서늘한 광채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 방금 전까지 최정혁이 뿜어내던 모든 오만과 소란을 한순간에 압살했다. 그의 입에서 새어나오던 고함과 조롱은 갈 곳을 잃고 먼지처럼 흩어졌다. 객실을 가득 채웠던 것은 이제 숨막히는 침묵과 당혹감,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경외감뿐이었다. 최정혁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눈앞의 현실을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20년 전 사사건건 자신을 무시하며 FM만을 외치던 그 깐깐한 여자 소령. 자신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무시하고 책상머리에서 나온 작전만을 고집하며 자신을 무능한 부사관 취급했던 여자. 그 강지우가 수도군단장? 대한민국 육군에서 단 7명뿐인 중장이 되어 눈앞에 서 있다고. 말도 안 돼. 이건 악몽이야. 그의 뇌리가 하얗게 타들어가는 동안 주변의 공기는 미묘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를 진짜 군인이라며 힐끗거리던 승객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과 조롱의 빛을 띠기 시작했다. 미쳤네, 저 사람 군인도 아니면서 현역 군단장한테. 어쩐지 술 냄새가 나더라니 하는 칼날보다 날카로운 속삭임들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방금 전까지 그의 편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완벽한 적이 되어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젊은 남자는 황급히 촬영을 멈추고 화면을 껐다.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앞자리에 노신사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그에게 용기 내어 항의했던 젊은 여성은 통쾌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강지우 중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작은 KTX 객실이라는 사회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강지우 중장은 바닥에 떨어진 트렌치코트를 천천히 주워 팔에 걸쳤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은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듯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20년 전 7사단 수색작전 제조사위원회. 표지의 글자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전히 서류에 집중되지 않았다. 옆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앉아있는 최정혁의 미세한 떨림, 주변 승객들의 억눌린 숨소리, 기차가 철로를 지나는 규칙적인 진동.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오감을 자극했다. 그녀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다. 최정혁 상사의 명령 불복 보고를 받았을 때의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전기 너머로 터져나온 다급한 총성과 비명. 박민우 일병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지휘 텐트 기둥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던 자신의 모습. 그녀에게 최정혁은 단순히 명령을 어긴 부사관이 아니었다. 그녀의 첫 야전 지휘관 경험에 지울 수 없는 실패의 낙인을 찍은 남자였고 소중한 부하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방아쇠였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녀는 수도 군단장이자 오늘 열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사적인 원한이 공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됐다. 그녀는 서류의 한 구절, 증인 최정혁 당시 상사, 현 예비역 중령이라는 부분에 잠시 시선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겼다. 시간은 고문처럼 더디게 흘렀다. 최정혁은 KTX가 대전역을 지나고 김천 구미역을 스쳐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부서진 필름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제멋대로 재생되고 있었다. 화천의 축축하고 음산한 숲,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으며 부하들을 이끌고 계곡으로 달려 들어갔던 순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섬광과 함께 세상을 뒤흔들었던 폭음. 쓰러진 박민우 일병을 향해 기어가던 자신의 손, 그리고 그를 막아서며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됩니다. 퇴각하십시오. 라고 외치던 다른 부사관의 절규. 그는 그 모든 것을 불가피한 희생과 영웅적인 전투로 포장해왔다. 하지만 강지유라는 진실의 증인 앞에서 그의 굳건했던 자기 기만의 성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늘 위원회. 어떻게 하지? 그는 이제야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KTX에서의 난동은 시작에 불과했다. 군사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다. 민간인 신분으로 현역 장성을 모욕한 죄.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수도 군단장이 되어 나타난 강지우의 존재 자체가 그의 20년 묵은 신념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기차가 종착역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속도를 줄이자 길고 길었던 침묵의 여정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강지우 중장은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했다. 그 순간까지도 최정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다. 강 중장이 통로로 나서자 플랫폼에는 해군작전 사령부에서 나온 의전장교와 수행부사관이 칼 같은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다. 충성. 중장님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해군작전 사령부 의전장교 대위 이준서입니다. 우렁찬 경례 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별 3개가 빛나는 군단장의 등장에 플랫폼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다. 강 중장은 가볍게 목례로 답하며 그들을 따라 유유히 플랫폼을 빠져나갔다. 군단장 전용 세단이 대기하고 있는 귀빈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최정혁은 그 모든 광경을 좌석에 앉은 채 텅 빈 눈으로 지켜보았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난 텅 빈 객실에 그만이 섬처럼 홀로 남겨졌다. 그는 폐잔병처럼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다. 플랫폼에 내렸을 때 그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산역의 소란스럽고 활기찬 분위기는 그의 비참한 심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인파에 휩쓸려 개찰구를 빠져나왔다. 택시 승강장에서 줄을 서서 택시를 잡았다. 해군작전 사령부로 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그의 군복을 한번 힐끗 쳐다볼 뿐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차창 밖으로 부산의 역동적인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높이 솟은 빌딩들, 거대한 부산항대교, 푸른 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지금 사지로 끌려가는 포로와도 같은 심정이었다. 해군작전 사령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위병소의 헌병들은 그의 어설픈 경례를 받아주는 둥 마는 둥 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신분증과 출입 목적을 확인했다. 모든 절차는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한때는 그가 지키던 군대의 규율이 이제는 그를 옥죄는 차가운 족쇄가 되어 있었다. 안내를 받아 도착한 회의실 건물 복도는 인적이 드물고 고요했다. 대리석 바닥에 그의 전투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육군 제7보병사단 수색작전 제조사위원회. 굳게 닫힌 회의실 문에 붙은 표지판이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지난 20년간 그가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최정혁이 결심한 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거대한 디귿자 테이블은 이미 빈자리 없이 채워져 있었다. 중앙 상석에는 위원장 강지우 중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KTX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위원회의 무게감을 증명하는 인물들이 배석해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파견된 날카로운 눈매의 박성철 준장. 군법무관 출신으로 현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인 한지원 대령. 하얀 머리가 인상적인 민간 군사전략 분석가 김진명 교수. 그리고 기록을 담당하는 젊은 군무원까지 10명 남짓한 인물들이 뿜어내는 압박감은 최정혁의 숨통을 조여왔다. 증인 최정혁 씨,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강 중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KTX에서의 개인적인 악연은 완벽하게 지워진 오직 위원장으로서의 공적인 목소리였다. 최정혁은 테이블 끝에 마련된 증인석으로 다가가 뻣뻣하게 앉았다. 그의 등 뒤로 육중한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럼 지금부터 육군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 DMZ 작전 실패건에 대한 재조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 중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그녀는 먼저 스크린을 가리키며 20년 전 그날의 기상도와 작전 지역 지도를 띄웠다. 2004년 11월 4일 새벽. 강원도 화천군 비무장지대 내 제7보병사단 책임지역. 당시 기상은 맑았으나 복사 냉각으로 인해 계곡 지형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4시 30분 GOP 과학화 감시 장비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하하는 3인조의 미상 항적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을 보고하듯 건조하고 정확한 어조로 사건 개요를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설명이 자신의 포위 선멸 작전 지시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최정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시 현장 2팀장이었던 증인 최정혁 상사는 지휘관인 본관의 작전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단하에 예하 팀원들을 이끌고 교전 예상 지점으로 정면 기동을 감행했습니다. 그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증인, 당시 왜 명령에 불복했습니까? 모든 시선이 다시 최정혁에게로 집중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KTX에서 무너졌던 자존심을 애써 다시 일으켜 세웠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그는 20년간 준비해온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당시 강지우 소령님의 작전은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안개 때문에 적을 놓치기 쉬운 상황에서 멀리 돌아 포위하라는 것은 사실상 적에게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저는 10년 넘게 그곳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던 베테랑 부사관이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적이 침투한 경로를 역으로 추격해 정면에서 타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현장은 책상 위 지도와 다릅니다. 놓치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적을 눈앞에 두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전투 본능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위원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는 가장 핵심적인 변명을 덧붙였다. 박민우 일병의 희생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을 섬멸하기 위한 치열한 교전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희생이었습니다. 만약 제 돌격이 없었다면 적들은 유유히 빠져나가 더 큰 도발을 감행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정혁은 자신의 변론이 완벽했다고 생각했다. 전투 경험이 부족한 여군 장교의 탁상 공론과 실전을 아는 베테랑 부사관의 용맹한 결단. 그는 이 구도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 중장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다른 위원들은 조용히 그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법무관리관실의 한지원 대령이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증인의 전투 본능이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이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대령이 리모컨을 누르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낡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 작전 직후 현장에서 촬영된 상황 보고 영상이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전투복이 흙과 피로 얼룩진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젊은 최정혁 상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절규하는 다른 부사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고집 때문에 민우가 죽었어. 소령님 말만 들었어도. 영상 속의 최정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최정혁의 얼굴이 다시 한번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지난 20년간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그의 영웅 서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날의 진짜 모습이었다. 지지직 하는 노이즈와 함께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다시 한번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대형 스크린은 검게 변했지만 그 잔상은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의 망막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특히 최정혁의 눈에는 20년 전 자신의 멱살을 잡고 절규하던 동료 부사관, 박민우 일병과 같은 내무반을 썼던 한철호 중사의 얼굴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한 중사는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정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스크린 속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너클 잃고 주저앉아 있던 젊은 날의 자신은 그가 지난 20년간 필사적으로 지우고 외면해왔던 진짜 모습이었다. 그의 뇌는 저건 내가 아니다, 편집된 영상이다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온몸의 세포는 기억하고 있었다. 무모한 돌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아끼던 부하가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버린 직후의 그 참담한 절망감과 패배감을. 그는 자신의 영웅 서사가 한낱 거짓된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증인, 영상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법무관리관실 한지원 대령의 목소리는 바늘처럼 날카롭게 침묵을 꿰뚫었다. 저건 그저 전투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일 뿐입니다. 전우를 잃은 슬픔에 모두가 이성을 잃고. 최정혁은 쥐어짜듯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변명은 회의실 안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그때 국방부 조사본부의 박성철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새로운 파일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증인의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변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이제 증인의 20년 묵은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박 준장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위원회는 이번 재조사를 위해 2년 전 귀순한 북한군 정찰총국 586부대 소속 김혁철 상좌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김 상좌는 20년 전 바로 이 작전의 북측 지휘관이었습니다. 북측 지휘관. 그 단어가 회의실에 폭탄처럼 터졌다. 최정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스크린에는 낯선 중년 남성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조사실을 배경으로 담담하지만 명확한 어조로 증언하는 김혁철 상좌의 모습이었다. 당시 남조선 7사단 수색대의 DMZ 작전 능력은 우리에게도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한 포위 섬멸 작전은 매우 위협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그들의 장점을 이용한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김혁철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날 침투했던 3명은 미끼였고 진짜 목적은 남측 수색대의 주력을 특정 계곡으로 유인하여 사전 구축된 킬존에서 섬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 그들의 계획에서 유일한 변수는 지휘관의 판단력이었다. 우리는 2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남측 지휘관이 신중하게 좌우 능선으로 병력을 우회시킨다면 우리는 즉시 작전을 포기하고 퇴각할 계획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교전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지휘관이 성급하게 정면으로 병력을 투입한다면 김혁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미묘한 빛이 감돌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측의 한 팀이 정말로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도운 것과 같은 행운이었죠.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깊은 탄식과 분노로 술렁였다. 행운. 적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최정역의 지난 20년을 완벽하게 조롱하고 있었다. 그의 용맹한 돌격은 적에게 하늘이 도운 행운이었을 뿐이다. 그의 군인 정신은 적의 계획에 노란한 어리석은 만용이었다. 박성철 준장은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듯 동맹국 정보기관과의 공조로 재해독에 성공한 당시 북한군 교신 내용을 스크린에 띄웠다. 1호 표적 최정역 팀 유인 계곡 진입 확인. 거점 통과 시 타격 개시. 남은 2호 표적 강지유의 직할팀은 우회 기동 중. 거리가 멀어 지원 불가. 아주 좋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최정역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적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춘 꼭두각시였고 아끼던 부하를 적의 재단에 제물로 바친 어리석은 지휘관이었다. 아니야. 최정역의 입에서 부정의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20년간 굳건하게 쌓아 올렸던 자기 기만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벽돌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박민우 일병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파편에 찢긴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어린 병사의 얼굴. 상사님, 왜? 라고 묻는 듯 했던 그 눈빛. 그 순간 그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 테이블을 향해 돌진했다. 위원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동 속에서 그는 강지우 중장이 앉은 상석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리고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중령 계급장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공허한 소리를 냈다. 중장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통곡이 터져나왔다. 체면도 자존심도 20년간 지켜온 거짓된 명예도 모두 내팽개친 한 남자의 절규였다. 저는 중장님을 원망했습니다. 현장도 모르는 여자 장교가 제공을 가로챘다고 저를 무시했다고. 20년 동안 매일 밤 이를 갈며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KTX에서도 일부러 시비를 걸었습니다. 중장님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서. 충격적인 고백에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에 휩싸였다. KTX에서의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20년 묵은 원한에서 비롯된 계획적인 행동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고집이, 제 영웅 노름이 민우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제가 제 손으로 죽인 겁니다. 흐흐. 최정역은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회의실의 엄숙한 공기를 찢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강지우 중장은 복잡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고 진실을 마주하는 참혹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승리감 대신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아주 조용히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곱게 빗어넘긴 흰머리에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단정하게 다려입은 검은 한복 차림의 한 노부인이 서 있었다. 세월의 깊은 주름이 밴 얼굴이었지만 그 너머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듯 극적이고 숙명적이었다. 한 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숙연한 목소리로 그녀를 소개했다. 고 박민우 일병의 어머님 김순자 여사님이십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최정역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말없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는 자신이 죽인 부하의 어머니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최정역은 차라리 심장이 멎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김순자 여사의 등장은 회의실의 모든 물리 법칙을 바꾸어 놓았다. 공기의 흐름이 멎고 시간의 흐름은 극도로 느려졌으며 모든 소음은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사라졌다. 그녀의 작고 연약해 보이는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통함과 인고의 무게는 회의실을 가득 채운 별들과 무궁화의 권위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별 3개의 군단장도, 날카로운 눈빛의 준장도, 노련한 법무관도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슬픔 앞에서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선 채 잠시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상석에 앉은 강지우 중장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20년 전 아들의 영결식장에서 잠시 마주쳤던 젊은 여군 장교에 대한 기억의 신호이자 오늘 이 자리에 대한 무언의 양해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마침내 바닥에 엎드려 죄인처럼 떨고 있는 최정혁에게로 향했다. 김순자 여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낡은 구두 굽소리가 조용히 울릴 때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켜켜이 쌓여가는 듯 했다. 그 걸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었다. 아들의 사망 통지서를 받았던 그날부터 군복 입은 아들의 늠름한 사진이 흑백의 영정 사진으로 바뀌던 그 순간을 지나 매일 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7300일의 밤을 건너오는 한 어머니의 순례와도 같은 길이었다. 최정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등 뒤로 다가오는 그 작은 발소리가 마치 자신의 죄를 심판하러 오는 거인의 발소리처럼 무겁고 두렵게 느껴졌다. 차라리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는 간절히 바랐다. 그 어떤 군사 재판의 판결보다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빛이 그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 마침내 김순자 여사는 최정혁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는 20년의 세월과 죄책감에 짓눌려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다. 예상했던 분노나 원망이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 남자 역시 지난 20년간 죽은 아들의 망령과 함께 지옥을 살아왔다는 기묘한 동질감이 그녀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의 메마른 입술이 열렸다. 일어나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최정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몸을 더욱 웅크렸다. 어머님, 제가 민우를,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안다. 김순자 여사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자네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는 거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네. 자네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면서 최정혁 그 이름 석자를 매일 밤 증오하고 또 증오하며 살았어. 내 아들을 돌려내라고,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허공에다 소리치며 울부짖었지. 그녀의 담담한 고백은 그 어떤 절규보다도 최정혁의 심장을 아프게 후벼 팠다. 그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자네의 그 꼴을 보니 이제야 알겠구먼.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20년 묵은 한이 실려 있었다. 죽은 내 아들만 불쌍한 게 아니었어. 자네도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사람답게 살지 못했구먼. 20년 동안 죽은 내 아들의 그림자 속에서 자네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어. 그녀는 품속에서 곱게 접은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눈가를 조용히 찍어냈다. 그리고는 손수건과 함께 소중하게 간직해 온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하고 닳아버린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다. 이건 우리 민우가 가기 사흘 전에 어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라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20년 전 비극의 현장에서 날아온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목소리였다. 김순자 여사는 먼저 강지우 중장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편지의 첫 구절을 읽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곳 생활에도 많이 적응했습니다. 새로 오신 작전장교 강지우 소령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처음에는 여자 장교라고 수군대던 부사관님들도 있었지만 소령님의 해박한 군사 지식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냉철한 판단력 앞에서는 이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같은 평범한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외우시고 아껴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어머니, 저는 소령님만 믿고 따르면 무사히 전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지우 중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까까머리에 앳된 얼굴, 경례를 붙일 때마다 유난히 반짝이던 눈을 가진 박민우 일병.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는 여전히 20살 청년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김순자 여사는 편지에서 눈을 떼고 바닥에 엎드린 최정역을 내려다보며 다음 구절을 읽어내려갔다. 저희 팀장님이신 최정역 상사님은 정말 용맹하고 멋진 분입니다. 훈련 때는 호랑이보다 무섭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저희 팀원들을 아껴주십니다. 가끔 밤에 몰래 라면을 끓여주시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후임들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격려해주시는 따뜻한 분입니다. 최정역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민우에게 끓여주었던 그 라면의 맛을. 상사님,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그 순박한 웃음을. 다만 가끔 너무 불같으셔서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강소령님의 신중한 작전 방식을 답답해하시며 계집애 장교라고 욕하실 때면 제가 다 불안합니다. 어머니, 정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강소령님의 판단을 따를 생각입니다. 그게 맞는 길인 것 같습니다. 최 상사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요. 부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읽히는 순간 최정역의 울음이 멎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목숨처럼 아꼈던, 그러나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죽게 만든 그 어린 부하가 이미 20년 전에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안위까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그 순수한 충정과 믿음을 배신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왜 이제서야 이 편지를? 최정역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원망으로는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김순자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 믿었기 때문일세. 누군가의 입이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가 깨닫고 인정해야만 저 높은 곳에 있는 내 아들도 두 다리 뻗고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녀는 편지를 곱게 접어 다시 품에 넣었다. 그리고는 최정역에게 주름지고 거친 손을 내밀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게. 눈물로 내 아들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은 아예 말게나. 자네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자네 자신을 위한 연민일 뿐 죽은 내 아들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사죄도 되지 않아. 최정역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자네의 남은 인생으로 갚게.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렸다. 내 아들이 살아보지 못한 그 20살 이후의 삶까지 더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 다시는 자네처럼 어리석고 오만한 판단으로 젊은 목숨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자네의 실패와 죄를 거울 삼아 후배들을 가르치고 이끌게. 그것이 자네가 내 아들 박민우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야. 그것은 용서였다. 하지만 과거를 잊고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자는 값싼 동정이 아니었다. 과거를 직시하고 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진 무겁고도 신성한 책무였다. 그것은 복수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자 죽음보다 더 어려운 구원의 길이었다. 최정역은 김순자 여사의 주름진 손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텅 비었던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한 결의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강지우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단호했다. 위원회는 증인 최정역 씨의 명령 불복과 그로 인한 작전 실패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여 위원회는 증인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국방부에 건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강 중장은 최정역과 김순자 여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살아남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책임을 져나갈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위원장으로서의 판결이자 20년 전의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살아남은 자로서 그녀 자신에게 내리는 엄숙한 선고이기도 했다. 강지우 중장의 선고와도 같은 말이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법적인 판결을 넘어선 한 인간의 남은 삶 전체에 대한 무겁고도 엄숙한 책임의 부여였다. 최정역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현재의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가혹하지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육군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 DMZ 작전 실패건에 대한 재조사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강 중장이 위원회의 종료를 선언하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스르르 풀렸다. 위원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가며 최정역에게는 경멸을, 김순자 여사에게는 안타까움을, 그리고 강지우 중장에게는 복잡한 존경의 시선을 보냈다. 회의실에는 이내 세 사람만이 남았다. 20년 전 화천의 비극적인 골짜기에서 운명이 잔인하게 얽혀버렸던 세 사람. 지휘관, 부하, 그리고 어머니.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최정역이었다. 그는 김순자 여사와 강지우 중장 앞에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는 대신 자신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정중하게 사죄했다. 어머님 그리고 중장님, 제가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KTX에서의 무례와 지난 20년간 품었던 어리석은 증오, 그리고 민우에 대한 제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규가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순자 여사는 그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였다. 그녀의 작고 거친 손에서 20년 묵은 원망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다. 처벌은 이미 자네 스스로가 지난 20년간 충분히 받았네. 이제부터는 갚으며 살게. 내 아들 목까지. 강지우 중장은 잠시 창밖의 부산항을 바라보다가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 역시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20년 전 상처를 공유한 한 명의 군인이자 인간으로 돌아와 있었다. 최정역 씨, 당신은 내게서 내군 생활 첫 번째 실패의 기억을 그리고 소중한 부하를 앗아갔소. 나 역시 지난 20년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오늘 당신이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았소. 군인에게는 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소. 바로 명예지. 당신이 잃어버린 명예는 계급이나 직위로 되찾는 것이 아니오. 오늘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비로소 되찾을 수 있을 거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김순자 여사에게 제안했다.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대전에 잠시 들렀으면 합니다. 민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국립대전현충원. 그곳은 박민우 일병이 20년째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부산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조용했다. 강지우 중장의 의전 차량 안에서 세 사람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상념에 잠겼다. 아침에 서울을 떠날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숨막히는 악연으로 시작된 하루가 이제는 참혹한 진실을 딛고 나아가는 숙명의 동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현충원은 가을 햇살 아래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끝없이 이어진 하얀 묘비들은 저마다 아픈 사연을 품은 채 조국의 하늘 아래 묵묵히 서 있었다. 안내를 받아 박민우 일병의 묘역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육군 일병 박민우.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9글자가 가슴을 저미게 했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이름을 손으로 쓸어보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아들. 엄마 왔다. 이제야 왔구나.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그녀는 비석에 얼굴을 묻었다. 이제 다 알게 되었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지휘관 아래 있었는지, 그리고 널 아끼던 상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원망도 미움도 다 내려놓으련다. 그러니 너도 이제 편히 쉬렴, 내 아가. 강지우 중장은 비석 앞에 서서 말없이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경례는 군단장으로서가 아닌 20년 전 자신의 부하를 지켜주지 못했던 한소령의 뒤늦은 작별 인사였다. 미안하다, 박민우 일병. 편히 쉬어라.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마지막으로 최정혁이 비석 앞에 섰다. 그는 차마 무릎을 꿇지도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것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자신이 앗아간 한 청년의 20살 이후의 모든 시간과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20년간 간직해왔던 박민우 일병과 함께 찍은 낡은 분대 사진이었다. 민우야. 형이 왔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옳았어. 내가 틀렸고 내 어리석은 고집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평생 사죄하며 살게.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땅의 후배 군인들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바칠게. 그러니 부디 나 같은 놈을 용서하고 편히 잠들어다오. 그는 비석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현충원의 고요한 하늘로 퍼져나가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참회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1년 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재단법인 박민우 메모리얼의 창립 1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다. 재단은 지난 1년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최정혁의 진심 어린 사죄와 변화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재단은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자녀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복무 중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센터를 열었으며 군부대 내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기념식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유가족들, 현역 장병들과 사관생도들, 그리고 1년 전 그날의 KTX 승객들도 특별한 증인으로 초청받아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재단의 이사장이 된 최정혁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과 패배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깊은 연륜과 따뜻함,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1년 전 오늘 저는 한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저는 비로소 진실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객석에 앉은 강지우 중장과 김순자 여사, 그리고 KTX 승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고 진정한 명예는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속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재단은 저의 속죄이자 박민우 일병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바로 존중과 책임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 우리의 군대와 사회는 더 강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다음으로 강지우 중장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와 용서가 가진 위대한 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정혁 이사장과 박민우 재단은 우리 군과 사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군은 최신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성찰하고 더 나은 길을 향해 나아갈 줄 아는 군인들의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명예 이사장인 김순자 여사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제 아들 민우는 20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제 아들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기념관 내에 마련된 박민우 일병의 추모 사진 앞에 나란히 섰다. 활짝 웃고 있는 20살 청년의 모습. 중장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정혁이 두 사람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걸어온 길입니다. 강지우 중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2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슬픔의 무게가 이제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울의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증오와 원망으로 시작되었던 하루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다. 하나의 비극적인 죽음을 딛고 살아남은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쳐 걸어가야 할 용서라는 이름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